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와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얼마 전까지 우리 일상의 편리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잘 쓰고 잘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적절하게 편집하고 가공해서 또 다른 지식이나 정보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 최근 국가 경쟁력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의 함정, 인터넷의 함정, 그에 대응하는 리터러시란,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박일준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접하는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도대체 함정은 무엇일까요? 회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첫 번째는 건강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여기 엄지손가락이 늘 아파요. 하도 이거 열심히 눌러서 이런 것도 있겠고, 자세 때문에 목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건강상의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용 공간을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또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유현재 교수님, 우리 청소년들 스마트폰 막 많이 보면 거북목이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인터넷, 미디어를 또 접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지,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사인 줄 알고 봤더니 이게 광고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술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라는 건 사실은 영혼이 있다거나 어떻게 치우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기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도 되고, 방금 이제 거북목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엄청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편익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장 그걸로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좀 잘못 이용을 하면 아까 이제 여기 말씀하셨는데 다들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또 이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그냥 중립적인 거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 방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파도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아마 디지털이 지금도 우리가 그 기술이 엄청나지만 향후에 딥페이크 기술이라든가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부정적 그런 어떤 작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오늘 시니어 팀입니다만은 청소년들 포함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자, 이 디지털 유현재 교수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기술은 중립적이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스마트폰이 문제다. 그래서 죄를 묻곤 하는데 비유하자면은 일종의 칼자루 같은. 그러니까 칼을 강도한테 주면은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만 요리사한테 주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립적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사실 뭐 좀 전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쓰면은 전 세계의 요소의 그 시민 기자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밝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참여형 뭔가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한다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에는 사람한테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악마의 기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협회도 만드셨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도대체 이 디지털 리터러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가 사는 어려우시죠? 인생에 대한 삶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어요. 일단 그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하기 전에 리터러시부터 우리가 낯선 단어죠.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문해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다 글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문자를 아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전 세계마다 그 문맹률을 낮추고 문해력을 높이는. 근데 이제는 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 또 인터넷과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을 마치 글을 읽듯이 디지털을 읽고 쓸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읽고 쓴다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데 디지털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으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 역량도 되고 또 필수적인 핵심 역량도 되는 것인데 이게 단지 능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더 중요한 부분은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원격 수업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았는데 그건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디지털 도구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선생님 얼굴 캡처해가지고 막 낙서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런 식의 윤리적인 문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 능력뿐만 아니라 소양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유현재 교수님 방금 그 학생들이 영상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얼굴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나요? 다행히 뭐 저는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뭐 감사한 일이고 저희 애가 좀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뭐 아직까지 아이는 뭐 저희 학생들은 이제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침에도 제가 이제 뭐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미디어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뭐 그러고 왔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좀 감사한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면 아마 제 영역에서는 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아마 이런 개념 이렇게 혼용되는 것로 알고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렇게 뭔가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 만약에 망가지면 거기서 하루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그걸 가리키면서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거에 능숙해지는 게 뭐 어찌 보면은 그 디지털 그 제너레이션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자격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공부는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굉장히 일반화된 용어인데 확증적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 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뭐 요걸 이해하기 위한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된 게 계속 모아져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용자가 이렇게 소비자가 정보 소비자가 뭔가 정보를 따라갔다면 이제는 그 정보가 덜 따라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마치 경마에서 경마에 출전한 말처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진실이 아닌데도 믿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 시각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위험성 하나만 지금 뭐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까도 뭐 말씀 조금 드렸는데 이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스마트하고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고 네. 스마트하게 저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정리를 하면 디지털 기기나 정보를 잘 활용하는 능력,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 정보를 이 정보가 어떻게 생산됐는지 판단하는 능력, 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서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 질문이 가게 됩니다.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면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합니까? 네,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일준 회장님 먼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뭐 이제는 뭐 많은 기관들이나 이제 뭐 유네스코나 또 미국 정부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래의 핵심 역량이고 생존 역량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쉽게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일자리 문제일 것 같아요. 일자리요? 네.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가 이제 네. 되면서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인류가 그동안에 그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되겠죠. 네. 이 인간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조명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고 네. 대체되고 또 새로 생기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단지 사라지고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양적으로 달라질 거다라고 많은 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죠. 네.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네. 생기는 것이 늦다면 이건 굉장히 재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질적인 문제예요. 네.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한테 어려운 게 인공지능한테는 쉽고 네. 인간한테 쉬운 게 인공지능한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럴 수도 그 얘기인즉슨 계산하고 고도의 뭔가 지식, 네.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는 네. 거죠. 그럼 이제 뭐 개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라든가 네. 왜 집에서 청소기 돌려보시면 자동 청소기 돌려보신 네, 네. 분들은 알 거예요. 막 다 청소하는데 구석진 모서리 이런 데 못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 사람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일자리를 볼 때 이렇게 정규 분포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아뱀처럼 가운데 이제 중간 계층이 제일 많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네. 사회 양극화가 되면서 중간이 무너지고 양쪽으로 네.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네. 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그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질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양극화되면서 갈라지는데 좌편향으로 갈 것이냐 우편향으로 갈 것이냐. 네. 좌편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기들을 잘 사용하면서 생산성이 과거보다 몇십 배씩 올라간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고소득을 네,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다. 그러면 이제 우편향 쪽으로 네. 쏠릴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재편되는 것. 결국엔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존 역량이자 네.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가 결국엔 디지털 리터러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현재 교수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이거 나중에 방송되면 저도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뭐 제가 몇 개 적긴 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방송에 뭔 얘기를 할까? 그리고 리터러시가 왜 중요할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현명하게 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거잖아요. 뭐 인생 뭐 있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산다는 게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합니다만은 사실 건강 100세랑 그냥 100세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려면 사실 돈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복지도 챙겨야 되고 네. 내가 모르는 거 그다음에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보이스피싱 스캠 뭐 이런 것도 속지 말아야 되고 네. 그리고 범죄가 있으면 그것도 줄여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스마트한 월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정보 소비자로서 혹은 그 테크놀로지의 어떤 수용자로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뭔가 놓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유지하는 사람과 전혀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향후에 더 차이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꼭 오더라는 영어를 써야 되느냐. 네.
그리고 꼭 테이크아웃이라고 써 있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영어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터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쉬운 예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앞으로 10배, 100배 막 더 막 복잡해지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네. 누군가는 또 그게 쉽기도 하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되면 일단은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사안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전 세대에 걸쳐서 조금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저도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귀가 번쩍 뜨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모아서 AI한테 전달해주는 그 일을 시니어들이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일자리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이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나 작은 영역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적인 게 나이의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많이 사라진 것 중에 외람됩니다만 제가 취업할 때 그 몇 살 뭐 연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연한이 있었죠. 몇 년생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몇 살 이하면 내가 올해까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향후에 더 없어질걸요. 네. 우리가 80세 살는데 지금 100살 살고 그렇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가 기능 펑셔널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40살이나 55나 뭐 65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능으로만 예. 뭔가 수행하면 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금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일준 회장님,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들 일단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 영화 아마 아이언맨 네네. 대부분들 보셨을 텐데 네. 거기 토니 스타크 주인공이 이제 뭔가 그 인공지능하고 일을 하죠. 네네. 그래서 자비스 부르고선 뭐 이렇게 나오면 네네네. 뭘 일을 시키고 본인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찾아봐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네. 인공지능을 부리면서 협력자로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일하는 모습일 네.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사실 이 인공지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수록 최고의 수혜자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디지털 기술은 약자편이에요. 예. 최고의 수혜자는 시니어들하고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디지털 장비들을 하면은 그 허리가 안 좋은, 무릎이 안 좋은 어르신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거나 네. 네. 뭐 이런 것들. 네.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네. 그럼 이제 가까운 시기로 보면은 일단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쉬워진다라는 네. 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 중에 하나가 디지털 러닝 리터러시거든요. 아, 네. 이제 그 교육 쪽에 이제 패러다임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교육은 끝났다. 네. 이제 배우는 시대로 간다. 아, 네. 그래서 알아서 선생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혼자 배우는 시대예요. 네. 그럼 이제 뭐 나이 계속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제2, 제3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 같은 분들도 어디 가서 꼭 대학 다니고 예전에는 배워야지만 네네.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이제 배웠었는데 혼자서 다 배울 수 있는 시대인 거죠.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죠. 결국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네요. 저희 협회에서는 말씀드렸나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9가지 영역으로 네. 나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에 도움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라고 해서 네. 기술의 트렌드나 변화나 이 흐름을 읽어내는 이거에 따라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내가 네. 세컨 라이프라든 네. 서드 라이프가 됐든 새로운 이런 걸 할 수 있고 데이터 리터러시 네. 직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거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리터러시. 네. 예전에는 글의 형태로 우리가 지식을 얻었지만 이제는 지식이 다 컨텐츠화 되거든요. 네. 유튜브에 가보면은 온통 지식인데 그게 다 컨텐츠로 되어 있죠. 아, 네. 과거에는 컨텐츠를 소비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창작자가 돼서 네. 만드는 시대가 네. 된 것. 네. 그다음에 릴레이션십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신뢰를 주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디지털 규범에 해당되는 거, 디지털 건강하게 활용하는 거, 아까 얘기한 디지털 러닝 리터러시, 학습하는 것들. 그래서 9가지 영역으로 나와요. 그 9가지 영역에 또 54개 지표로 해서 저희는 구분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과거에 아날로그 세상에서 한 90%의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한 70%, 한 30%는 디지털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 한 20, 30년이 지나면 거꾸로 바뀔 거거든요. 이제 한 90%를 디지털 세상에서 거의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PC 통신 하던 시대에는 이게 신문고 역할을 하고 뭔가 인터넷상에서는 익명, 가명으로 활동하고 나의 삶과 이중자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겼는데 이제는 사실은 디지털 라이프 자체가 우리의 메인 삶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뭐 익명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라고 극단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자, 유현재 교수님. 근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그 시각이 조금 재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 막 그러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기 지금 자막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과 이런 데서. 근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 항상 고민이 그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하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근데 그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 어르신들 아마 돌려버릴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뭐 AI 나 모르겠어. 이게 뭐 해준 말이지? 알고리즘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베네핏들이 상당 부분 지금 그 시니어들한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시니어가 될 거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혜택은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볼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뭔가 홍보를 어떻게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뭐 아직 통과해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부에서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은 네 박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창하고 막 무슨 막 진짜 그 어떤 언론의 무슨 IT 섹션에만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굉장히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사안이고 이런 걸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 살자는 거예요. 오래 살고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옆집 어르신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웨어러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어플부터 시작해서 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어떤 건강과 관련된 걸 막 체크가 다 돼서 의료기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본격화되는데 그걸 누릴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준비란 것은 사실 물리적 준비도 있지만 마음적 준비도 있어요. 내가 그걸 정말 온몸으로 격하게 받아들이겠다. 라고 그냥 생각을 좀 해주시면 뭐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들, 딸 이렇게. 물론 그 아들, 딸이 피할 수도 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물어봐? 막 이럴 텐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이 제일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니 나한테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 집보다 리터러시가 높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뭐 최종적인 편익을 얘기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앞으로 이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시니어들이든 어느 연령이든 높여야 된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시기가 저는 한 10년 정도일 거라고 봐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이요. 그 이후에는 그냥 디지털이라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건 거기 들어가 있는 뭐 메커니즘이라든가 뭐 기능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일단 마우스 딸깍딸깍 하는 거, 요 속도도 따라잡아야 되고. 저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10년에서 15년 이후에는 마우스가 완벽하게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음성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10년 정도 후면은 아주 완벽하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이 사투리 방언 네. 되게 어설프게 발음 안 좋게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듣게 네. 될 거거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면 핸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5단계에 이를 거라고 봐요. 완전히 상용화가 되고. 네. 그러면은 기력 없는 분들, 눈 안 좋은 분들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얼마든지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최고의 수혜자는 장애인하고 사실 시니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키오스크 가서 뭐 테이크아웃이냐 뭐 오더냐 이런 것들 알아야 되지만 그때가 되면 스마트폰도 거의 이거 안 누르고 그냥 말로 네. 저희가 네. 하고 시리야 누구야 이렇게 시키면은 다 알아서 자식보다 더 효도하면서 기술들이 해줄 날이 올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저희도 그 장모님께서 그 뭐 브랜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스마트 TV 앞에 음성 인식 있잖아요. 예. 뭐 기가 뭐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하세요. 네. 장모님 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70 가까이 가시는데 다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강이 했는데 약간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아까 네네.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약간 음성 인식이 조금 이렇게 뭐 에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두 번 했는데 안 알아들으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보면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미국에서 상당히 좀 큰 분야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약간 과도기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기술의 인성이 덮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뭐 조금 더 확실히 그 좀 수용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종합해 보면 지금은 어찌 보면 완전 그 뭐랄까요, 이 기계를 저희가 좀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의 단계, 과도기.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지금 5,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가셔야 7, 80 정도 되셔가지고 오래 사실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좀 자연스럽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국내 현재 국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예, 이게 또 혹시 해외 수준 그 사례와 비교된 그런 연구들도 혹시 있습니까? 그 연구들이 좀 있는데 각 나라마다 좀 이렇게 외교적 정치적인 입장에 네. 들어가니까 네.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은 제가 좀 못 봤고요. 제가 이제 저희 협회에서 국내 교육도 하고 또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도 하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저희가 ODA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높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른데요. 네. 그 저희도 한 경험과 또 연구 결과에도 그런 게 좀 있는데 보면 아까 제가 뭐 한 9가지 영역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디서플린 리터러시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죠? 규범, 네, 어떤 규범. 윤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윤리 부분 관련된 게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잘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잘 쓰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멀쩡하게 잘하고 뒤에 누구 사람 오면은 문 잡아줘야 되고 네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부모들도 막 가르치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카톡은 뭐 몇 시 이후에는 보내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가면 우리는 모두 다 약간 막가파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좀 예, 있죠. 예. 거기서는 막 해도 되는 것 네. 같은. 그런 것들이 문화의 형태로 좀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흔히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고 시니어들은 낮고 네. 또 젊은이들은 기술은 잘하는데 윤리가 문제가 있고 어르신들은 윤리는 되어 있고 근데 기술만 알려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양쪽 다 다양한 정말 우리가 저희 협회에서 이제 알려주고 그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한 150개 되는데 네. 그중에 일반인들이 아는 건 10개도 안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거의 뭐 10%도 활용 못하고 있다고 네.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술도 사실 다 낮다고 봐야 되고요. 네. 윤리적인 면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허위 정보나 이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그 면에서도 뭐 허위 정보는 지금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 윤리 문제는 전 국민이 다 같이 좀 네. 결국에는 디지털 시민의식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유현재 교수님, 예. 대학에서도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 많이 강조하고 뭐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요. 당연히 네. 그렇고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그 디폴트가 비대면 강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방역이 최고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어쨌든 잦아들기 전까지 그리고 뭐 집단 면역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상당 부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만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아마 더 높을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100% 육박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마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충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분들은 다 그냥 스마트폰이 있는 거라고. 예. 근데 이런 나라가 없죠. 근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암도 있고 명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디어 민감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이렇게 높은 건 사실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이렇게 구분할 것도 없어요. 모든 미디어는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수렴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접근성이 높은 상태거든요. 네. 이게 보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해요. IT 테크놀로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디 가서 딴 거 놀 데가 너무 없다. 만약에 뭐 밖에 바로 나가서 막 야구장이 있다든가 네. 막 이렇게 자연이 펼쳐져 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다른 걸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옵션이 별로 없어서 뭔가 이렇게 그 미디어에 조금 뭐랄까 좀 몰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좋은 환경이긴 해요. 그리고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저도 네. 그 미국에서 제가 그 저널 뉴스쿨에서 교수를 3년 하다 왔는데 보면은 그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미국의 유수 대학에 소위 말해서 신문방송학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인 교수가 도대체 몇 명인가? 거의 모든 학교에 한국인 교수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아니까 교수를 뽑는 거예요. 네. 미디어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 외국에서 뽑거든요, 교수.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겨 있고 그다음에 다 잘 쓸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장모님을 네, 등장시켰습니다마는 장모님이 최근에는 저희 아이가 이제 그 가끔 가다가 비대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출근하고 뭐 그 아연도 출근하고 막 이러면 장모님이 그걸 하세요. 줌을. 네. 그러니까 카메라도 이렇게 탁탁 잡아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의지와 어떤 주변에서의 어떤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을 가보.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가보세요. 네. 이게 그렇게 막 와이파이가 아무 데서나 팍팍팍 되고 이런 곳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숙이 필요해요. 아까 이제 굉장히 적절한 예였는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에티켓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되는 금도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절제, 자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디지털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가 도대체 어떠한 정보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해요. 저는 교육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제 경험에 의하면 뭐 그 일부 학교에서는 1학년에 들어오면 그거 디지털 뭐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관련 교육을 해서 학점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양 예, 과목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지 알아야지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그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아마 리콰이어드가 돼야 돼. 필수 과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만 뭔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일 이제 화두로 올라온 도마 위에 올라온 그 디지털 예절 문제가 비대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용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비대면이 아니라는 거죠. 비접촉인 거지. 네, 네. 대면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화상을 하면 제가 연령대 상관없이 정부 자문할 때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들어오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얼굴 나가는 게 싫어서 카메라 끄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별일이 많아요. 다 벌어지죠. 네. 학생들 중에서도 별일이 다 벌어지죠. 끄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더 밉게 나오는데 카메라에 얼굴을 반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개 숙이고 정수리만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게 사실 훨씬 더 밉게 나오는데 네. 보여주기 싫어서. 네, 네.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다 비대면이란 말을 써요. 네. 근데 이 비대면이라고 그러니까 얼굴 가려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가본 세상이라 네. 자꾸 그런 착각들 하는. 사실은
비접촉인 것이고 네네. 대면인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개념 정의부터 용어 정의부터 바르게 되면서 이제 예절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잡아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 해서 얼굴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얼굴은 그렇죠. 보여주되 접촉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얼굴을 그냥 가려도 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우리 평소에 지금은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쓰지만 예전에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예절에 어긋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핑계 대고 화상하는데도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마스크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 참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모습들이지만 불과 몇 년이 되면 이제 회사 직장 취직할 때도 화상으로 인터뷰를 할 것이고 네. 화상으로 회의하고 네. 화상으로 인터뷰하면서 얼굴 가릴 사람 없잖아요. 네. 이제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멋있게 말할 줄 아는 이게 앞으로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지적을 해주시네요. 비대면 아니고 비접촉입니다. 비접촉 회의. 뭐 이제 우리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나하나 좀 바로 잡아가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제 눈에는 많이 미흡해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종합계획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기도 작년에 발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범부처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고 그 이름이 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정보화진흥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 좀 긴 니아라고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굉장히 수백억 원대의 큰 예산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교육들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취약계층하고 시니어들이었었어요. 그런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디지털 역량 지수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민간에서도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뭐 저희 협회도 물론 그렇고 정부나 지자체나 뭐 교육청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현재 교수님, 그 학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혹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거나 그런 변화가 혹시 보이는 겁니까? 그럼요. 물론 해외가 조금 빠른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걸 가르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테크놀로지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차라리 제가 더 배워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뭐 아까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어떤 그런 교육도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면 뭐 공공기관에서 소통 지수와 관련된 걸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디지털을 활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평가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촘촘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뭐 국가 책임제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뭐 섣불리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 이런 기간이 조금 다음에 또 어떤 이런 거에 준하는 이런 게 온다면 글쎄 안 오기를 너무나 바라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미디어 그다음에 디지털 이런 거에 대한 리터러시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운용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거라든가. 그래서 뭐 말을 좀 붙여보자면 미디어 복지 이거를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복지라 그러면 뭐 이제 금전적으로 어떻게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챙기고 촘촘 뭐 사각지대 뭐 근데 이게 보면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상당한 어떤 기능들이 디지털에 의해서 만약에 그 쏘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대로 제가 못 받으면 누구 탓을 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 못 받았는데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챙겼나? 라고 해서 그런 복지를 근데 국가에서는 보내는데 이 디지털 격차가 있다면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국민들은 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좀 확 낮춰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그 고령화 사회가 더 가속화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미디어 복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큰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저희 이제 시니어들의 어떤 그 또 다른 소외, 사회적 소외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미디어 복지 이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정보진흥원 니아도 이제 디지털 포용이 지금 테마예요. 네네. 그래서 시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복지적인 접근을 하는데 저는 정부가 노력하는 거의 한 90% 이상은 거기에다 쏟아야겠지만 네. 한 10% 정도 위에 얻는 것은 저는 기업가 정신 쪽을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가 정신이라.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게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네. 산다고 얘기하니까 네. 수명이 혁격하게 늘어났는데 너무 어르신들을 포용의 대상,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아직까지 노동력과 지혜와 이런 경험이 연륜이 쌓여 있어서 사회가 그걸 받아주지 않을 뿐이지 네. 그걸 사회에 다시 이렇게 좀 기회를 드리면 잘하실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많은 일들을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한 예로 유튜브 요새 그것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뭐 한 30명, 40명의 인력이 들어가서 몇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작가, 촬영, PD, 출연, 뭐 편집 혼자서 북치구장 붙이고 썸네일도 만들고 혼자서 다 해요. 네. 그리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사실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디자인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들이 템플릿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툭툭툭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건데 저는 시니어들이 유튜버 되지 말란 법 없죠. 이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훌륭하게 너무 잘하실 수 있는 분들, 디지털 기술을 조금만 이용하면 뭐 창업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좀 기업가 정신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개개인 차원에서 일상생활 안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방법이 없을까요? 유현재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뭐 약간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그 가족, 그다음에 자녀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그 강사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속 썩이는 아들, 말 안 듣는 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쾌합니다. 그러면은 일로 와라. 라고 해서 내가 널 위해 살았으니 이 정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하면 그게 제일 맞아요. 이게 보면은 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떠한 메시지를 뭐 주변 사람한테 누가 했는데 뭐 저게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신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막 부작용이 됐던 사례들도 많이 종교 지도자를 믿는 데라든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좀 분별 있게 하려면 제일 물어봐야 되는 그 뭐랄까 오피니언 리더 그걸 가족 중에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어쨌든 아무런 그거 없이 이해 충돌 없이 이해관계 없이 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엄마 이 정보는 이러이러한 건데 이거 이러한 거니까 여기를 좀 봐봐. 보이지? 요거 클릭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조금 하면 그런 벽도 나눠 이게 조금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조금 열고 쉽게 그냥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데 이게 보면은 산업혁명 막 일어났을 때 영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줄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만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게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전혀 수도 모르고 있고요. 어쩌면 후대에서 그 이름을 붙여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그냥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자 말씀해 주셨고 자, 박일준 회장께서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 없애는 두려움을 없애라. 젊은 친구들이랑 사실 뭐 인지 능력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 인지 능력 차이보다 저는 두려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르신들 저희 시니어 교육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네. 난 이거 못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어떡하냐고. 네. 유료 결제되면 돈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제일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들이 반대하겠는데. 디지털 기기는 웬만해서 망가지지 않아요. 네. 잘 안 되면 리셋. 껐다 키시면 다 해결돼요. 네. 저도 디지털 리터러시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저도 그냥 껐다 켜요. 네. 나머지 고치는 거 저도 몰라요. 네. 그냥 껐다 키시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망가지니까 그냥 하셔라. 다만 유료 결제되는 거는 그 유료 결제하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 그걸 다 써 있어요. 그것만 찬찬히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두려움 없이 하셔라는 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거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봐요. 40대 중반만 넘어도 저는 그런 현상을 보는데 나야 뭐 이제 다 됐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네. 그러니까 나름 40대 꼰대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후배들 시키라고. 그래서 후배들 교육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 의외로 오래 살 텐데.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자꾸 그거를 나는 이제 아니 그 상태로 그러면 50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꼰대 같은 생각, 소위 그 꼰대라고 그러죠. 나는 이제 그런 생각 마시고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왔으니까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 마음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말은 좀 어렵지만 우리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가족과 함께 또 자녀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이 기계, 정보에 다가가서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갖는 것이 앞으로는 삶의 질을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저희 2부에서는 우리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또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